천한 것,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 정숙이 며느리 혜린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가난한 제과점 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온갖 모욕과 학대를 받던 혜린은 결국 빈손으로 쫓겨났죠. 하지만 10년 후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혜린이 백만장자 회장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과연 혜린은 자신을 짓밟았던 시댁에게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장 사인해. 이 집안 체면 이제 더는 못 봐주겠어. 시어머니 정숙이 며느리 혜린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혜린은 무릎을 꿇고 그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혜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넌 우리 집안 수준에 맞지 않아. 가난한 집딸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뭘 한 거야? 거실 소파에는 큰 며느리 윤희와 작은 며느리 다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혜린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언니, 그 낡은 옷 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윤희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다은도 거들었어요. 저희는 다 명문대 나왔는데 언니만 지방대잖아요.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거예요. 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시골 제과점 딸이었던 혜린은 서울 대기업 과장인 재혁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재혁은 그때 달랐어요. 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혜린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결혼 후 1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정숙은 혜린을 무시했어요. 어머, 이상한 냄새가 나네. 시골 냄새인가? 정숙은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혜린이 준비한 음식을 보며 비웃었죠. 이게 뭐야? 시장 반찬 같은데. 우리 집은 백화점 반찬만 먹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며 설거지며 모든 집안일이 혜린의 몫이었어요. 명절 차례상도 혜린 혼자 준비했습니다. 윤희와 다은은 거들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었죠. 언니가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막내 며느리니까. 혜린보다 2년 먼저 들어온 윤희가 말했습니다. 다은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저희는 명절 준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친척 모임에서도 정숙은 혜린을 망신주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시골 제과점 딸이에요. 순박하긴 한데 많이 가르쳐야 해요. 친척들은 혜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혜린의 가슴을 찔렀어요. 재혁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회사 일에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나 정말 힘들어. 혜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죠. 어머니 성격 알잖아. 조금만 참아.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정숙이 혜린의 친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제과점이나 하던 집안이 뭘 안다고. 너네 아버지 돈이나 제대로 벌어. 혜린의 아버지는 작은 제과점을 운영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사셨어요. 어머니는 혜린이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혼자 혜린을 키우셨죠. 아버지는 제게 전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혜린이 처음으로 정숙에게 대들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그날 이후로 정숙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하게 만들었어요. 새벽 3시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에는 칼에 베인 상처와 화상 자국이 생겼죠. 어머니, 잠깐 쉬어도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혜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쉬기엔 아직 일이 많이 남았어. 이 집안에서 넌 제일 천한 사람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바로 그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숙이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난 거죠.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저 정말 잘할게요. 혜린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윤희가 옆에서 비웃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처음부터 언니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다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안 수준이랑 너무 차이나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 퇴근한 거죠. 혜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혼하래. 나 쫓아내시겠대. 뭐라고 좀 해줘. 하지만 재혁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혜리나 미안해. 근데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격차가 너무 크잖아. 혜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어쩔 수 없잖아. 3년 동안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정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들도 이제 정신 차렸어. 혜린아, 당장 사인하고 나가.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졌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내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천한 것. 정숙의 마지막 말이 혜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혜린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캐리어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신발 2켤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이었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죠. 택시를 타고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시댁에서 시달리며 살이 빠지고 얼굴은 거칠어졌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혜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멈추고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혜리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혜리는 노트에 계획을 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적었습니다. 언젠가 당당하게 살 거야.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혜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린은 찜질방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혜린의 공간이었죠. 첫날 밤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진 돈은 통장에 남은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재혁과의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정숙은 혜린에게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거든요.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혜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아껴도 50만 원은 필요했어요. 6개월이면 돈이 바닥날 거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해. 다음 날부터 혜린은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방대 졸업에 경력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일했던 카페 경력이 전부였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떨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부족하셔서요.
면접관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10번째 면접에서도 떨어졌을 때 해리는 좌절했어요. 나한테 뭐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날 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해리는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어요. 사장님,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요. 편의점 사장은 해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입니다. 좀 많으신데. 경력은요?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사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급 1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리는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첫 발을 내디딘 거죠.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진열하고 청소하고 손님을 응대했어요. 오후 2시에 퇴근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첫 월급을 받는 날 통장에 찍힌 108만 원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번 돈.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해리는 저녁에 다른 일을 더 찾기 시작했어요. 배달 대행 앱을 깔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배달 일을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서울 거리를 누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을 다녔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하지만 해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살 순 없어. 뭔가 배워야 해. 해리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경영 관련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찾아봤습니다. 무료 경영학 강의를 들었어요. 새벽 3시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친정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리나 아버지야.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해리나 아버지가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단다. 해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디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다음 날 해리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아버지. 해린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어요. 우리 딸 왔구나. 미안하다. 아버지, 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입원 기간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를 물어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해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는 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제과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운영하시던 가게였거든요. 해리는 가게 정리를 도왔어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빵을 구우시던 모습,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해리는 눈물을 닦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벌어야 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해. 3번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물류센터에서 일했어요. 택배 상자를 나르고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편의점 일하고 배달하고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짬짬이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아버지 병원비 200만 원을 꼬박꼬박 보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린의 얼굴은 더욱 야위었지만 눈빛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큰 호텔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식품 유통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해리는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부스에서 식품 회사들이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죠. 한 부스에서 외국인 바이어가 한국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해리는 다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외국인 바이어가 놀란 표정으로 해린을 봤어요. 오, 영어 하시나요? 네, 조금이요. 해리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영문과를 부전공했어요. 그동안 배달하면서도 영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실력을 유지했습니다. 바이어는 한국 전통 과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해리는 유창하게 통역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감사하다며 명함을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해리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게 기회일까? 해리는 그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해외 바이어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면담에서 해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력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해린의 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소규모 수출 계약 하나 맡겨보죠. 해린은 그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밤새 자료를 준비하고 바이어와 소통하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대표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해린 씨, 정직원으로 오시는 거 어때요? 해린은 그렇게 식품 무역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대기엔 부족했습니다. 해린은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규모 수출입을 시도했어요. 작은 이익이었지만 조금씩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해리는 퇴사하고 자신의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해린의 꿈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해리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해린의 무역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연 100억 원을 넘어섰죠.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했어요. 사치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사업 확장에 쏟아부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관계를 넓혔어요. 유럽과 미국, 동남아시아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어느 날 해리는 거울을 봤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해리는 결심했습니다. 이미지 변화가 필요했어요.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에게 말했죠.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티나지 않게요. 피부 관리도 꾸준히 받았어요. 6개월 후 거울을 보니 세련된 도시 여성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리는 옷차림도 바꿨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관리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8년째 되던 해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어요. 독점 수입권을 따냈습니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연 5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리는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한그룹이라고 지었어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언론 노출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대한그룹 대표가 여성이래요. 얼굴을 본 사람이 없대요.
정말 미스터리하죠. 해리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베일에 쌓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해리는 조용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옛 시댁의 소식을 체크했어요. 재혁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승진도 못하고 평범한 과장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죠. 윤희의 남편이 운영하는 로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이 줄어들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어요. 다은의 남편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끊기면서 고전하고 있었죠. 시어머니 정숙은 여전히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했어요. 해리는 그 정보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9년째 되던 해 해리는 대형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백화점 유통망을 인수했어요. 수백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업계가 놀랐습니다. 대한그룹이 메이저 플레이어로 떠오른 거죠. 이사회에서 임원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언론에 나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해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임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랐습니다. 해린의 판단을 믿었어요. 그해 겨울 해리는 아버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재활을 마치고 요양원에 계셨어요. 아버지, 저예요. 해린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딸 정말 멋있게 됐구나. 해리는 아버지께 회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해리나 행복하니? 아버지의 질문에 해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복수가 다가 아니란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10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해리는 마침내 준비를 끝냈어요. 대한그룹은 업계 5위 기업이 됐습니다. 자산 규모 5천억 원을 돌파했죠. 해리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때가 됐어. 해리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재혁이 다니는 회사 정보 다시 정리해 주세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어요.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급하게요. 비서의 말에 해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다고 전하세요. 네, 회장님. 해리는 의자에 앉아 옛 결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0년 전 순진했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다시 만날 시간이야. 해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에 재혁의 회사는 술렁였습니다. 정말요? 대한그룹이 우리한테 관심을 보인다고요? 재혁이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투자 의향이 있다고 하더군. 빨리 미팅을 잡아. 재혁은 집에 돌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숙이 기뻐했어요. 아들아, 이번 기회 꼭 잡아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윤희와 다은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오빠, 대한그룹이면 엄청 큰 회사잖아요. 대박이네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윤희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우리 집안에 드디어 운이 트이나 봐. 일주일 후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혁은 임원들과 함께 대한그룹 본사로 갔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부터 고급스러웠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재혁의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재혁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잘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어요.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재혁 일행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재혁은 그 여성을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대한그룹 회장 박혜린입니다. 혜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재혁의 눈이 커졌어요. 혜린? 재혁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혜린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재혁 씨.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혜린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혜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업 설명 시작하시죠. 시간이 없어서요. 재혁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혜린의 얼굴을 봤습니다. 혜린은 차갑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현재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재혁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거죠. 혜린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투자 가치가 보이지 않는데요. 왜 저희가 위험한 회사에 돈을 넣어야 하죠? 재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장이 나섰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시간만 주신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요. 혜린은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시간이요? 시간은 돈입니다. 납득할 만한 계획이 없으면 투자는 어렵겠네요. 재혁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혜린아. 아니 회장님. 우리 과거는 과거고 사업은 사업 아니야? 혜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과거는 과거라고요? 재혁 씨가 이혼 서류 던질 때는 과거를 생각 안 하셨나 보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혜린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 다시 가져오세요. 지금 이 수준으로는 투자 불가능합니다. 재혁 일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재혁 씨. 혜린이 재혁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10년 만에 뵙고 싶네요. 혜린의 말에 재혁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재혁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서야 사장이 물었습니다. 과장, 회장님이 전 부인이었어요? 재혁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큰일이네요. 그 회장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은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대한그룹 회장이. 혜린이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 천한 것이? 윤희와 다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장난치는 거죠? 다은이 물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정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우리 어떻게? 재혁도 막막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혜린이 어머니 만나고 싶대요.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그 애를 만나? 절대 안 돼. 하지만 윤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굽실거려야 해요. 다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오빠 회사 살리려면 혜린 언니 기분 맞춰야 해요. 정숙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안 경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며칠 후 대한그룹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정숙도 함께 오라는 거였어요. 정숙은 마지못해 준비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했어요. 윤희와 다은도 함께 갔습니다. 네 사람은 대한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혜린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혜린이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혜린아, 정말 내가 여기 회장이라는 거니? 혜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놀라우시죠?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윤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혜린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일했어요. 다은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언니, 우리가 예전에 좀 그랬죠. 미안해요. 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바라봤어요. 정숙이 나섰습니다. 혜린아, 우리 재혁이 회사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혜린이 정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와달라고요? 10년 전 어머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 기억하세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천한 것이라고 하셨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요. 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10년이 지났네요. 참 빨리도 지나갔어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혜린이 돌아서며 재혁을 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재혁 씨는 제가 무릎 꿇고 빌 때 뭐라고 했죠?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혜린의 말에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혜린이 비웃었습니다. 정신이 없으셨다고요? 3년 내내 그러셨는데요. 윤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어렸잖아요. 철이 없었어요. 혜린이 윤희를 쳐다봤어요. 철이 없었다고요? 윤희 씨는 변호사 남편을 둔 똑똑한 사람 아니었나요? 윤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은도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요. 혜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쉽죠. 하지만 그 말로 제 지난 10년이 돌아오나요? 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린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재혁이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죽어. 혜린은 정숙의 눈물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그렇게 빌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재혁이 다시 나섰어요. 혜린아, 우리 직원들은 죄가 없어. 1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어. 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혜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주일 드렸죠. 제대로 된 계획서 가져오세요. 그때 다시 얘기하죠. 재혁 일가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정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 완전히 꼬였어. 윤희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일단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재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답을 달라고 난리야. 이번 주 안에 투자자 못 구하면 정리해고 들어간대. 정숙이 물었어요. 혜린이가 정말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대한그룹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사업 계획서 검토가 끝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재혁은 다시 대한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혜린의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혜린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계획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편없어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린아, 회장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혜린이 재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재혁은 입을 다물었어요. 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살려야겠죠. 죄 없는 사람들이니까. 재혁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투자해 주는 거야?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는 인수하겠어요. 재혁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 재혁 씨와 재혁 씨 가족분들은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 떼셔야 해요. 재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회사를 떠나라고. 네. 그게 제 조건이에요. 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혁이 따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재혁 씨가 알아서 하세요. 10년 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재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린이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그럼 직원들은 전원 고용 유지하고 월급도 올려주겠어요.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가혹하다고요? 저한테 이혼 서류 던졌을 때는 안 가혹했나요? 재혁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3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혜린이 회의를 끝냈습니다. 재혁은 힘없이 일어나 나갔어요.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안 돼. 우리를 쫓아내겠다고.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윤희와 다은도 분개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다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정숙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재혁이 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3일 후 재혁은 사인한 서류를 들고 대한그룹을 찾아갔습니다. 혜린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잘 결정하셨네요. 재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직원들은 지켜주는구나. 고마워. 혜린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직원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요. 재혁 씨와는 다르죠. 재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린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혜린은 재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10년 전에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린이 버튼을 눌러 비서를 불렀어요. 손님 안내해드려. 재혁은 마지막으로 혜린을 봤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이미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재혁이 나간 후 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잠시 후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며칠 후 혜린은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윤희 씨 남편 로펌 알아봐 주세요. 주요 고객 사명단도요. 비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혜린은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고객사들 중 절반이 우리 계열사랑 거래하는 곳이네요. 네, 회장님. 그렇습니다. 혜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법무팀으로 로펌을 교체하겠다고 통보하세요.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 로펌은 큰 타격을 받을 텐데요. 해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의 남편 로펌은 주요 고객 5곳을 잃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윤희가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우리 로펌이 갑자기 고객들을 잃었어요. 혹시 언니가? 혜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업상 결정을 했을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언니 제발.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10년 전 제가 그렇게 빌었을 때 윤희 씨는 뭐라고 했죠? 혜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는 통화 종료 음만 들었어요. 혜린은 다은의 남편에게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은의 남편이 있는 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했어요. 대한그룹은 그 대학의 최대 기부자였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끊기자 다은의 남편은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됐죠. 다은도 혜린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남편 연구가 중단됐어요. 혜린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원 대상을 재조정했을 뿐이에요. 언니,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혜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너무하다고요? 10년 전 저한테 했던 일은 어땠죠? 다은은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재혁은 회사에서 나와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윤희의 남편 로펌은 직원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적자가 계속됐거든요. 다은의 남편은 대학에서 비주류로 밀려났습니다. 연구비 없이는 경쟁력이 없었어요. 정숙은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아야 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어느 날 정숙이 결심했습니다. 대한그룹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혼자 갔습니다. 재혁이 말렸지만 고집을 부렸죠. 정숙은 대한그룹 1층 로비에 섰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접수 데스크로 갔습니다. 회장님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 전 시어머니라고 전해봐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보안요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혜린이 내려왔습니다.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혜린이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도 혜린을 봤죠. 혜린아. 정숙이 혜린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이 막았어요. 혜린이 손짓으로 보안요원을 물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린과 정숙은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았어요. 정숙은 혜린 앞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린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혜린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혁이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윤희네 로펌은 망해가고 다은이네도 힘들어. 혜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이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혜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쳤다고요? 3년 내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혜린아, 어머니가 무릎 꿇을게. 제발. 정숙이 정말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혜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정숙은 다시 앉았습니다. 혜린이 찬찬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10년 전에 무릎 꿇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정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천한 것이 무릎까지 꿇는다고 하셨어요.
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손을 뻗어 혜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혜린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제 지난 10년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지. 하지만 혜린아. 혜린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직원들만 지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각자 알아서 사세요. 10년 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혜린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보안에 지시해 두겠어요. 혜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숙은 카페에 혼자 남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삶은 계속 무너져 내렸어요. 재혁은 결국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어요. 첫 출근 날 재혁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재혁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윤희의 남편 로펌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윤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다른 로펌 들어가 봐야지.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로펌이 망한 변호사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다은의 남편은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다은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남편도 답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일단 다른 일 찾아봐야지. 정숙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창피했어요. 예전 친구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어느 날 정숙은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재혁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혜린이 보였습니다. 순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숙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저렇게 착한 애를. 정숙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재혁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정숙이 아들을 봤습니다. 재혁아, 밥 먹어라.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반찬은 없었어요. 간단한 찌개와 김치뿐이었습니다. 재혁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이사? 왜? 여기 월세가 너무 비싸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데? 더 작은 곳으로요. 어쩔 수 없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수 없었어요. 2주 후 재혁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이사 짐을 풀며 정숙은 명품 가방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쓸 일이 없었어요. 팔아야겠구나.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희와 다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부부 사이도 나빠졌어요. 윤희는 남편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당신이 로펌 제대로 운영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화를 냈어요. 내 잘못이야? 대한그룹이 우리 고객 다 빼갔잖아. 그것도 결국 당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두 사람은 계속 다투었습니다. 다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취업이 안 돼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다은이 답답해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나도 답답해. 근데 어쩌라고. 다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각자의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재혁이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대한그룹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 혜린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저희 대한그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어려운 가정을 돕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린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받아서는 안 돼요. 재혁은 텔레비전을 끄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너클 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거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혜린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아, 어머니야.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도 없겠구나.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썼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3년 동안 너를 괴롭혔지.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 편지는 길어졌습니다. 정숙은 진심을 담아 썼어요.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편지는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와 다은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린 언니한테 다시 한번 빌어볼까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이대로는 못 살아요. 셋은 한참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린을 만나보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대한그룹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1시간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때 혜린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차를 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숙이 혜린을 봤습니다. 혜린아. 혜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세 사람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숙이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보안요원이 막았습니다. 혜린이 손짓으로 보안요원을 물렸습니다. 괜찮아요. 세 사람과 혜린은 건물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린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어. 혜린은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윤희가 울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혜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혜린이 세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용서받고 싶다고 하셨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린아. 우리 정말 뉘우치고 있어. 혜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10년 전 제가 그렇게 빌었을 때 기억나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천한 것이라고 하셨죠. 어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혜린은 정숙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쉬워요. 하지만 그걸로 제 지난 10년이 돌아오나요? 윤희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뭐든지 할게요. 말만 해줘요. 혜린이 윤희를 봤습니다. 뭐든지요? 네, 정말 뭐든지요.
혜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세 사람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뭐든지 하겠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혜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첫째, 재혁 씨는 제가 인수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사원으로요. 재혁은 이미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대한그룹 계열사라면 더 나을 거예요. 둘째, 윤희 씨 남편에게 저희 법무팀 자리를 드리겠어요. 역시 평직원으로요. 윤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을 들어보세요. 혜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셋째, 다은 씨 남편에게도 저희 연구소 자리를 드릴게요. 연구원으로요. 다은도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다음 말에 세 사람은 굳어졌어요. 대신 여러분 세 분은 제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하셔야 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니? 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주말 없이요. 윤희가 당황했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어르신들 시중 들고요. 다은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혜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남편분들 일자리도 없고요.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겠어. 1년이든 2년이든 하겠어. 윤희와 다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할게요. 혜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하세요. 계약서예요.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혜린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주소는 여기 적혀 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린아, 이렇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니? 혜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성실하게 하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 윤희, 다은은 복지시설로 출근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노인분들이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설장이 세 사람을 맞았습니다. 오셨군요.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세 사람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청소부 옷이었어요. 정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첫 업무는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정숙은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윤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였어요. 이게 뭐야? 너무 더러워. 윤희는 투덜거렸지만 계속 닦았습니다. 다은은 노인분들 식사를 날랐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오르내렸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직원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했어요.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힘드네. 윤희가 손을 보며 말했어요. 손에 물집 생겼어. 세제가 너무 독해. 다은도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하지만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을 버텨야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점점 익숙해졌어요. 노인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정숙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수고가 많구만. 고맙네. 정숙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변화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졌죠.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마음씨가 참 곱구만.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지금이 중요한 거야. 정숙은 할아버지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희와 다은도 많이 달라졌어요. 윤희는 예전처럼 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은도 겸손해졌어요. 세 사람은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6개월째 되던 날 혜린이 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장이 혜린을 맞았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요. 시설장이 말했습니다. 세 분 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혜린은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정숙이 노인분께 식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윤희는 빨래를 개고 있었고 다은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숙이 혜린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혜린아 왔구나.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떠세요? 힘드시죠?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 혜린은 정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6개월 더 남았어요. 끝까지 잘하세요. 정숙이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아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혜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숙이 혜린을 봤습니다. 혜린이 계속 말했어요.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린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1년 채우세요. 그 후에 다시 얘기해요. 혜린은 돌아서서 시설을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윤희, 다은은 약속대로 복지시설 봉사를 마쳤어요. 마지막 날 노인분들이 세 사람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정숙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한테 정말 잘해줬어.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감사해요. 윤희와 다은도 노인분들과 포옹했습니다. 1년 동안 진심으로 정이 들었거든요. 시설을 나올 때 세 사람은 뿌듯한 얼굴이었어요. 일주일 후 혜린이 세 사람을 대한그룹 본사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혜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린아, 정말 감사해.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혜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약속대로 재혁 씨와 두 분 남편분들 고용 계약서예요. 정식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세 사람이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그럼 이제 우리를 용서해 준 거예요? 혜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용서는 해요. 하지만 정숙이 혜린을 봤습니다. 하지만 혜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혜린아? 정숙이 물었습니다. 혜린이 대답했어요. 용서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윤희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변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우리 관계는 끝났어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다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더. 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정숙이 일어나 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혜린아, 어머니 말 좀 들어줘. 혜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용서는 하지만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린아, 그래도. 혜린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그렇게 빌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죠. 정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혜린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윤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저한테 최선이에요. 다은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혜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혜린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고용계약서예요. 남편분들 일은 잘 될 거예요. 정숙이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혜린아, 제발. 어머니 한 번만. 혜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혜린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세 사람은 힘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숙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되돌릴 수 없는. 윤희와 다은이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건물을 나갔습니다. 혜린은 회의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나를 위한 선택이야. 혜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후 혜린은 복지재단 확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에 10개의 복지시설을 더 만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재혁과 두 남편들은 대한그룹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혜린과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부서가 달랐거든요. 정숙은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윤희와 다은도 각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세 사람은 가끔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혜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어느 날 정숙이 복지시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자원봉사자로요. 시설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환영해요. 정숙은 매주 화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했어요.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 좋았습니다. 혜린도 가끔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과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만 숙였어요. 혜린도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혜린은 대한그룹을 업계 3위로 성장시켰어요. 혜린의 사무실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혜린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어느 주말 혜린은 옛 제과점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작은 공원이 됐어요. 혜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승리한 기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벤치에서 일어나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죠. 복수도 미움도 아닌 자유를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